갑상샘 저하증은 여러분 항진증하고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항진증에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증상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증상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 더위를 참을 수 없었다면 갑상샘 저하증인 경우는 뭐다? 추위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 보일러 떼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보일러가 제대로 떼지 않으니까 별로 배도 안 고파. 식욕도 없어요. 그런데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보일러 떼는데 에너지 칼로리를 하나도 안 쓰니까 다 뭘로 간다? 살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를 막 돌리면 아까 항진증은 설사였거든. 장 운동도 막 잘 되니까. 그런데 보일러를 제대로 안 돌리니까 장 운동도 잘 안 돼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내 몸에서 윤기가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저하증이에요. 그럼 이 저하증이 어른인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거를 저하증이라고도 하지만 크레틴증이라고, 아니요, 죄송해요. 점액수종이라고 하고, 만약에 뱃속에 태아, 그리고 금방 태어난 영아, 이런 애들이 어린 꼬맹 애기가 만약에 저하증이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한다? 크레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레틴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이름을 기억을 하실 거 되셨죠? 그럼 이 경우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용에서도 보시면 어땠어요? 피부가 아까 어떻겠어요? 건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거 좀 줄이고 보습을 유지해 줘야 되겠고 추위를 참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야 돼. 항진은 어땠어요? 더위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변비 예방해야 되겠고 그리고 체중이 찐다 그랬어요? 빠진다 그랬어요? 찐다 그랬지. 그래서 체중 체크 잘하고 몸이 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붓는다 하니까 보존 관찰하면서 아이요 섭취량과 배설량도 한번 측정해보고 이런 게 저하증입니다, 여러분. 자, 항진증, 저하증 증상하고 구별을 하시는데 그레이브스, 바제도시 이래 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더위를 참을 수 없고 땀이 무지 많이 난다는 거, 그죠? 그런 특징이 있었고 저하증은 태아나 영아가 생겼을 때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크레틴증이라고 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선천성 대사장애. 우리 아동간호 할 때 선천성 대사장애 할 때 크레틴증 언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성인 간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당뇨병입니다. 자, 그럼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 거랑은 누구나 알고, 그럼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지게 하는 건데 이게 부족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게 당뇨병이다. 그럼 이 당뇨병은 세 가지가 있는데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임신성 당뇨가 있다. 그 중에서 1형은 어떤 거냐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로 소아당뇨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다? 1형이에요. 반면 2형은 인슐린 비의존성이라는 말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해도 그냥 그걸로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2형인 거예요. 근데 1형은 아무리 운동요법을 했어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인슐린이 들어가야 되는 건 1형. 2형은 성인 당뇨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는 게 2형입니다. 두 가지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럼 당뇨병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쓰리다예요. 다음, 다식, 다뇨. 그런데 체중은 어때? 빠져.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그리고 가려움증도 몸에서 가려움증도 있어요. 다 까먹더라도 다음, 다식, 다뇨 하는 거는 봐주시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식이요법.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거는 몇 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
당뇨 환자가 식이요법을 열심히 지킨다. 당뇨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예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는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약물요법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약물은 인슐린을 주거나 아니면 경구용을 주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긴 사람, 아니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긴 사람은 인슐린을 줘요. 임신 중에 경구약을 줘요. 인슐린. 경구용은 안 된다는 거. 임신 중에는 인슐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당뇨 환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간호가 무엇입니까? 이래 말하면 발간호예요. 그래서 발간호 중요합니다. 그럼 발간호는 어떤 거죠? 두터운 양말 신고 꽉 끼는 거 안 좋고 상처 안 생기게 하고 왜냐하면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다음에 티눈이 생겼을 때 어떡한다? 즉시 병원에 가고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이 말했잖아요. 하고 그리고 로션 발라주고 보습제도 발라주는 게 맞는데 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디는 하지 마라. 발가락 사이는 바르면 습하잖아요. 그래서 접히는 부분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당뇨 환자가 쓰러진다면 어떤 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 저혈당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뇨 환자의 저혈당 증상은 어떻습니까? 한다면 약간 어지러워요. 그리고 또 맥박이 벌렁벌렁벌렁 뛰어요. 맥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맥이 뛴다는 말은 가슴도 두근두근두근두근 뛸 수 있겠죠? 심계항진. 그리고 또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몸은 혈당을 보충하고자 싶어서 어떡할까? 배가 계속 그래서 뭐 먹어서 혈당 올리고자 싶어. 그래서 공복감이 생겨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이때 몸이 떨려요. 떨림도 나타나고 식은땀도 흘려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플까? 우리 뇌는 뭐만 에너지로 쓴다 그랬어요? 포도당. 근데 포도당이 머리에 안 갔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9시 뉴스에도 두통이 심한 사람은 자주 생기는 사람은 혹시 저혈당이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말도 기사가 실렸거든요. 두통이 있어. 그러면서 너무 증상이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혼돈이라는 말이 정신이 약간 아리까리하게 쓰러지는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 그런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저혈당으로 경련을 하진 않아요. 경련은 없어요. 뇌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저혈당은 없어요. 반면 저혈당으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 당뇨병 혼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당뇨병 혼수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고혈당이야. 그럼 고혈당일 때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래 말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입에서 과일향 냄새가 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이거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니까 혈당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이런 호흡을 뭐라고 했다? 너무 중요하죠? 쿠스 마울 호흡이라고 하죠. 당뇨병 혼수, 당뇨병, 입에서 과일향 냄새 이런 말하면 쿠스 마울 호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그러면 당뇨 환자에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응급처치가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설탕물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꿀물이나 오렌지 주스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의식이 있을 때니까. 그럼 의식이 없다면 정맥으로 줘야 되겠죠. 그럼 정맥으로 뭐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혈당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라면 인슐린 주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혈당이 너무 쇼크로 인해서 숨을 쉬는 게 힘들다면 상황에 따라서 산소도 줄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 의식이 있다면 꿀물이나 오렌지 주스, 설탕물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휴대해야 될 게 당뇨 증명서 하는 거는 명함처럼 생겼는데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는 어디로 좀 이송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적혀 있어. 그게 당뇨 증명서. 그리고 또 하나가 사탕 항상 챙기라는 거. 그리고 혈당 검사를 자주자주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혈당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한다면 어디서 한다? 혈당 검사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가장 많이 해. 근데 이때 손가락으로 할 때 피를 쥐어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손가락이 하는데 알코올이 흥건히 듬뿍 젖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보다는 측면에서 해서 찔러서 자연스럽게 피가 나와야 되겠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손가락이 어렵다면
손가락이 가장 좋아요. 손가락이 어렵다면 어디도 할 수 있냐면 손바닥 쪽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손바닥이라고 하면 여기 손바닥 전체가 얇은 데 말고요. 요 손두덩 있는 데 있죠. 여기 엄지손가락 있고 한 손두덩 요런 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팔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허벅지 바깥쪽 부분 있죠. 허벅지 바깥면, 바깥 측면 그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정말 변화의 저혈당의 변화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손가락이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환자들은 피를 걸러줘야 되겠죠. 그 걸러주는 거를 하려면 혈액투석이라고 하는데 혈액투석을 하기 전에 일단 뭐를 만들어야 돼요? 동정맥류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동정맥류는 혈관을 안에 있는 동맥혈관하고 정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돌출시킨 거잖아. 그럼 그쪽으로 해서 피를 동맥혈관으로 피를 빼서 피를 걸러주고 찌꺼기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를 정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정맥류야. 그럼 이거는 만들고 나서 바로 투석을 할 수 있다? X. 어떻게 해야 된다? 동정맥류를 만들고 한두 달은 지나야지만 투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석을 하고 나서는 이 자리에 뭐를 해주면 좋냐면요. 인공신장시에서 투석하고 나서 그쪽 동정맥류를 마사지를 크림을 가지고 좀 문질러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온찜질을 해주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더 좋아. 그리고 이때 피를 걸러주려면 걸러주는 액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신장실에서. 그럼 그런 투석액은 당연하죠. 멸균적인 액이라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 5번에 보시면 이때 동정맥류 만든 팔에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핸드폰 진동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르륵 드르륵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동정맥류 만든 자리에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그거는 다시 동정맥류 수술실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래서 동정맥류를 만들고는 매일 진동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투석하고 나면 여러분 혈압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한순간에 피를 빼잖아. 혈압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투석 전의 혈압과 투석 후의 혈압을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7번에 보시면 투석 전에 체중이나 활력 징후, 특히 BP, 혈압을 재보고 투석하고 나서도 혈압을 재봐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투석을 하고 혈압을 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다면 뭐가 있을까 봐 걱정인 거야? 고혈압이 아니라 저혈압. 증상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때 동정맥류 만든 팔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거 들지 마, 팔 베게 하지 마, 심한 운동 그쪽 팔로 하지 마, 쪼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혈압 재지 마, 그쪽으로 피 뽑지 마, 그쪽으로 플루이드 맞지 마, 상처 생기면 큰일 난다. 이런 게 동정맥류 팔 유의사항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정맥류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성 신부전이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물이 안 나갔지. 그럼 물이 안 나가면 누구도 적게 나가요? 칼륨. 다른 말로 칼슘.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포타슘이나 인을 제한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빈혈입니다. 자, 빈혈에는 종류가 있죠. 그럼 이 종류는 원인을 딱 말하면서 어떤 빈혈입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출혈 이 말 나오면 출혈 이 말 나오면 무슨 빈혈이다? 철결핍성 빈혈이다. 그 다음에 그럼 이때 출혈은 철이 부족한 거니까 엽산을 주는 게 아니라 철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일 때 엽산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한 거야. 철이 부족하니까 철분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철분을 줄 때 알잖아요. 우리가 빨대로 줘라.
그리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줘라. 그리고 검은색 변을 볼 수 있다. 알려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때 두 번째는 비타민 B 12번이 부족해요. 12번은 코발라민이라고 하죠. 이게 부족해서 생기는 게 뭐다? 악성 빈혈인 거죠. 그럼 이때 악성 빈혈은 비타민 B 12번이 부족한 건데 이게 어디서 흡수 촉진 생성이 잘 되게 도와준다? 위가. 그런데 위가 도와주면서 비타민 B12번이 충분해야 되는데 비타민 B12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 위암이라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악성빈혈 환자는 항상 어떤 거를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닐까? 거꾸로 위를 잘라낸 사람은 혹시 내가 악성 빈혈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수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럼 골수 기능 저하 이 말 나오면 무슨 빈혈이다?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골수 이 말 나오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그 다음에 적혈구가 파괴됐다, 혈구가 파괴됐다 이 말 나오면 용혈성 빈혈이다. 네 가지 구별을 하실 것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혈입니다. 자, 수혈은 여러분 그냥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좀 찝을게요. 수혈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뭐예요? 혈액형. 그리고 또 하나가 혈구, 혈장이 서로 남의 피와 혈구, 혈장이 밸런스가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된댔죠. 그걸 뭐라 그랬어? 교차시험. 그래서 가장 수혈할 때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뭐다? 혈액형과 교차시험이라는 거. 두 가지를 확인한다는 거. 그럼 수혈하고 났을 때 이 수혈은 뭐라고 했어요? 기본관우에서 섭취량에 들어간다. 그죠? 포위관으로 준 것도 섭취량에 들어간다. 수혈도 들어간다. 그죠? 그럼 수혈할 때 그 피는 어디에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할 겁니다. 그죠? 봐주시고 나머지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수혈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확인은 몇 번에 걸쳐서 한다? 3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투약의 확인도 3번, 뭐든지 우리나라는 3번이었잖아요. 그래서 혈액 사고도 막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확인한다. 그런데 특정 수혈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럼 부작용으로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죽었다는 말은 없고 입원 장애 뭐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 안에 신고했어요? 15일 이내 신고했고 만약에 죽었다. 수혈의 부작용으로 그 말 나오면 즉시 신고하고 그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면 부정맥이에요. 자, 그럼 부정맥 뜻만 좀 이해하세요. 부정맥은 혈액 부정맥은 어떤 건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한 거를 부정맥이라 그러죠. 이게 주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 저혈압 환자들한테 부정맥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부정맥은 치료하는 약이 뭔데요? 리도카인. 부정맥 치료제, 리도카인이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맥류입니다. 정맥류입니다. 그럼 정맥류는 여러분 어떤 거야? 정맥류는 정맥염하고 두 가지를 꼭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정맥류와 구별을 하시는데 어떻게 확인한다? 정맥류는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를 하려면 오랫동안 서 있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정맥류 어저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서 있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지 마라. 밑으로 피가 쏠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쪼이는 옷 입으면 피가 밑으로 쏠려서 안 올라오잖아요.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리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다리를 내리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 없어. 그래서 다리를 올려줘요. 그리고 낮에는 뭘 신을까? 탄력 양말. 낮에 탄력 양말 넣으면 정맥류예요. 되셨죠?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정맥류라는 거는 하지 정맥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직장의 항문 쪽에 직장 안에 혈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치질. 치액이라고 하죠. 그것도 정맥류야. 그러면 이때 그런 게 안 나오려면 변을 볼 때 힘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꽉 끼는 신발, 쪼이는 옷 안 좋다.
그리고 칼슘은 여러분 왜 안 좋을까? 혈액을 응고시켜서 정맥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하라 하는 게 정맥류예요. 반면 정맥염이에요. 정맥염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 어디서 했냐면 모성간호 할 때 여기 혈전성 정맥염 하면서 설명했었죠? 요 간호들 있죠? 그거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은 왜 생긴 거다? 이거 생긴 이유는 안 움직여서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미 생겼을 때는 제가 뭘 했어요? 쉬어줘야 돼. 안 생기게 예방하려면 움직이고 이미 생겼을 때는 안정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염증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하면 염증이 더 퍼져나가. 마사지 하지만. 되셨죠? 정맥류도 마사지 했어요? 안 했어요? 마사지 안 했어. 그죠? 이때도 안 했고 이때도 안 해요. 정맥류도 안 하고 정맥염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리는 똑같이 올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정맥염이 있을 때는 알아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럼 알아보는 검사가 참고로 호만징후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자 그림에서 볼래요? 지금 이쪽 다리가 정맥염이 있는 다리인가 봐요. 이쪽 다리가. 그런데 이쪽 다리에 피에 정맥염, 혈전성 정맥염이 있는 이 다리를 발목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 발목을 이렇게 굴곡을 시켰어. 발목을 굴곡시켰어. 발등 쪽으로 제껴 올렸어. 제껴 올리면 여기 장단지가 땡겨가지고요. 앞, 그래서 발끝을 이렇게 제껴 올리니까 발 종아리 쪽이 정근지가 어떻게 지니까 이게 나타나면 정맥염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참고로 호만징후라고 해요. 이걸 알아보는 검사를 호만징후가 양성입니다. 이래 말하면 정맥염입니다. 아까 이거 뭐예요? 헬렌 검사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꾹 눌러주는 피넬 검사 하면 수근관 증후군 그리고 호만징후 하면 뭐다? 정맥염 그리고 기억나 여러분? 하지 정맥류 알아보는 것도 있었지 않나? 그 테스트 뭐였죠? 트렌델렌 브루크 테스트. 어저께 했잖아요. 트렌델렌 브루크 테스트. 이런 말하면 정맥류 알아보는 테스트. 그렇게 한번 봐주고요. 아유, 호만징후는 모르겠습니다. 안면 버려. 지금 이제 며칠 남았다고 그걸 하고 있겠어. 근데 요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순환기계 질환에서 지금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세 가지 다룰게요. 자, 고혈압은 여러분 그냥 너무나 중요한 거지 일상적인 질환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고혈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얘는 두 가지가 있었죠. 고혈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였어요?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그럼 이 본태성 고혈압이 혈압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혈압이 본태성이야. 이거는 뭐예요?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혈압을 갖고 있는 거, 인자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본태성이에요. 두 번째는 당뇨 때문에 혈압이 생겼어.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혈압이 생겼어. 뭐뭐 때문에 생겼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 2차성 고혈압이라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뭐 때문에 많이 생긴 게 더 많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본디 혈압 인자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본태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고혈압은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한다? X예요. 처음엔 1차적으로 뭐 할까? 생활 습관 바꿔주는 거. 그래도 안 된다면 약물 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때 약물은 언제 먹어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그게 제일 좋은 답이고, 일정한 시간이라도 아침에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면 끊어도 된다. X. 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였죠. 그럼 이때 고혈압의 단계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고혈압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떤 단계가 있어요? 여기 혈압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저라면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고혈압 정상도 안 할 것 같아요. 고혈압 전 단계 이거 할 것 같아요. 전 단계. 그 다음에 또 고혈압 1기 그리고 고혈압 2기 이렇게 할게요. 그럼 고혈압은 우리가 혈압이 고혈압 하면 140에 90 이것도 오르잖아. 그럼 140에 90이 안 되면 뭐라고 할까? 전 단계. 140에 90이 안 되면 전 단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1기는 고혈압 1단계는 140이 넘어요. 그리고 160에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140에서 150 뭐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런 단계는 뭐라고 한다? 1기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고혈압 2기는 160에 100이 넘어요. 그럼 2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1기와 2기는 160에 100을 기준으로 할 거야. 160에 100이 안 된다? 1기. 160에 100이 넘는다? 2기. 140에 90 이런 말 나오면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입니다. 자, 협심증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관상동맥이 좁아진 거죠. 좁아져서 그쪽으로 피가 제대로 안 가서 흉통이 있는 거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협심증은 그 대신에 일시적인 거야. 좁아져서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일시적인 거야. 그럼 이때 아픈 거를 나이트로 또는 니트로 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설하해 주면 관상동맥이 확장, 넓어지면서 아픈 것도 괜찮아지죠. 그럼 그 사람은 뭐다? 협심증인 거고요. 이번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좁아진 게 아니라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막혀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때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어떤 상태다? 막혔어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간호입니다. 첫 번째가 이 중에서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심장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절대 안정이에요. 그리고 이때 환자가 너무 흉통이 심해서 숨 쉬는 게 힘들어 한다면 뭐를 줄 수도 있을까? 산소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흉통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도 여러분 쇼크가 오잖아. 그럼 이런 쇼크는 심근경색증 같은 쇼크는 뭐라고 말해요? 심인성 쇼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도 쇼크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마약, 몰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셔야죠. 몰핀을 근육으로 준다 이러면 하면 틀렸어. 반드시 IV로 정맥으로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절대 안정이니까 변비 때문에 변을 볼 때 으윽 하고 힘주면 더 절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비가 있은 환자는 변완화제 한마디로 변비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심전도를 모니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심전도는 그러면 금식해요, 안 해요? 금식 안 하죠. 누워서 해요, 앉아서 해요? 누워서요. 하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때 심근경색증은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혈관을 막은 거야. 그럼 이때 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 녹여줘야지. 응고가 안 되게. 그럼 응고가 안 되게 피떡을 녹여주는 약이 뭐예요? 항응고제거든. 그래서 항응고제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헤파린, 와파린, 쿠마딘 이런 말 떠오르죠. 헤파린, 와파린, 쿠마딘 이런 말 하면 항응고제. 되셨죠?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증.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그럼 소화기계 질환에서는 뭐 많겠지만 덤핑 증후군, 그죠?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급속 이동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저 안 할래요. 이 부분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어떤 환자들한테 생기는 거다? 위를 잘라낸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다. 그럼 위를 잘라낸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게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증후군 말고 또 뭐가 있어? 악성 빈혈.
악성 빈혈,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소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라고 했는데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서 위나 십이지장 같은 데를 막 긁고 있어. 핥히고 있어. 그게 바로 뭔데요? 소화성 궤양인 거죠. 그럼 소화성 궤양하면 3종 세트가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그리고 식도궤양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어떤 거예요? 십이지장 궤양이 가장 많아요. 그럼 이때 궤양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간호를 합니까? 하는 거 여러분 그래도 이런 거 여러분 좀 눈여겨 보세요.